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인상주의가 거의 끝으로 다가가는데요. 그래서 인상주의로부터 이제 그 뒤 예술들이 나오게 된 것들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여성화가 그죠? 베르트 모리조. 그다음에 오늘 이제 까뮤 피사로까지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리조 뭐 빨리 넘기면서 간단히 복습하시면은요. 그러니까 모리조는 대표적인 인상파 여성화고요. 이제 오늘 보시겠지만은 그러니까 흰색, 그죠? 흰색을 이제 흰색의 화가다. 흰색을 정말 많이 즐겨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자리 여백, 이제 가장자리 이제 여백을 남겨두는 그죠? 그런 그림. 그 다음에 어쨌든 현재까지는 여성 최고가, 그죠? 그림이 가장 비싸게 팔린 그런 여성 작가다 그림. 그래서 이게 가장 현재까지는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 그 다음에 모리조는 뭐 집안은 엄청 부유한 그런 집안으로 해서 태어나서 자기 언니들하고 미술 배우다가 자기 언니들 그죠? 흰색이 벌써 많죠, 그죠? 흰색들. 자, 그래서 언니들하고 하다가 언니들은 결혼해서 다 미술을 그만두고 모리조는 계속 배우다가 어쨌든 코로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피사로도 결국 이제 코로한테 배우면서 인상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자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전에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코로는 그러니까 바르비종파는 아닌데 바르비종파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줬고, 그죠? 그쪽으로 다니면서 퐁테브로스에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걸 따라다니다가 바르비종파가 형성된 거고, 그죠? 밀레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인상파는 아닌데 또 그 밑에서 이렇게 다 배워가지고 인상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리조, 뭐 피사로 등등. 그래서 코로의 이런 그림에서 코로 밑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베르트는. 그래서 베르트 모리조는 그래서 처음에는 살롱전에 이렇게 응모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죠? 이제 마네를 특히 이제 마네죠, 그죠? 마네를 만나서 새로운 미술, 자신의 개성적인 미술을 추구하면서 그죠? 여기 마네를 만나서 마네가 그려준 모리조죠. 마네를 만나서 마네를 뭐 엄청 좋아하게 되었지만은 마네랑은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되고 이제 마네의 동생과 이제 결혼을 하자,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31살에 결혼했으면 이건 거의 그죠? 그 당시에는 뭐 16살, 17살, 18살에 결혼했는데 이 31살에 결혼한 건 이거 진짜 만원 중에 만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모리조 엄마도 이제 포기한 거지. 못하는 것보다 결혼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자기 언니들은 일찍 결혼해서 나갔는데 이 셋째 딸이 그림 그리는데 빠져가지고 또 마네한테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네 동생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마네의 영향을 받아서 물론 이거는 마네의 그림이지만은요 마네가 이 검은색을 많이 사용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네의 그림을 영향을 받아서 이 검은 옷 딱 보면 벌써 그때 좀 잠깐 그림 몇 년 동안 그리는데 사실 검은 옷이에요 여성들이. 이거 말고도 많은데 여기서 이 마네는 검은색으로 옷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 마네처럼 그렇게 좀 어두운 팔레트를 사용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그 다음에는 그래서 마네가 이제 모리조의 영향을 받아서 밝은 팔레트로 마네 그림 자체가 아주 밝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마네 영향을 받아서 정보라도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모리조의 작품의 특징은 그래요. 특징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세한 것 같으면서도 고전주의적인 세부 묘사와는 다른 그죠? 아주 뭔가 이렇게 섬세한 것 같으면서도 고전주의적으로 똑같이 그리지는 않은 그런 그림. 그래서 여기 어쨌든 모리조의 가장 유명한 그림, 그죠?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언니가 이제 딸을 낳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그림. 그래서 요 대각선 구도, 그죠? 요거 아이 팔까지 연결되는 요게 중심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그 시선이, 그죠? 요 통로를 통해서, 그죠? 통로를 통해서 아이 시선이 이렇게 마주치도록 그렇게 구성된. 자, 어쨌든 모리조의 가장 유명한 그림 대중적으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 계속 하다 말했죠. 그래서 이제 모리조가 그래서 인상주의죠. 살롱전에 떨어지면서 그거는 이제 내 스타일하고 또 너무 다르니까 아카데미 스타일하고는 나는 이제 독자적인 인상주의 전시회 참. 그래서 이거는 뭐 만의 영향도 아니고 사실 모리조가 혼자 스스로 결정한 내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혼자.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뭐 첫 전시는 실패했지만은 했고 또 그 다음에 있었던 경매도 결국 실패했고
물론 모리조 자기 거는 그 중에선 제일 비싸게 팔렸지만 어쨌든 대략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제2회 인상주의 전시회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열렸던 2회 인상주의 전시회도 출품을 했는데, 2회 인상주의 전시회 때 엄청나게 거친 비판, 그죠? 비판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리조 미친 여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대여성이 미친 광희들이 되는 대로 몇 톤의 물감을 바른 뒤 그 위에 서명한다. 말 그대로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완성된 그림이 아니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피사로 우리가 이제 둘째 시간에 피사로 하겠지만 피사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피사로, 그죠? 나무들이 보라색이 아니고 하늘이 신선한 버터빛깔이 아니라고 피사로를 이해시키려고 애써보자. 그러니까 이 인상주의자들은 그 빛이, 그죠? 비쳐서 반사되기 때문에 원래 본연의 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빛의 반사와 효과에 의해서 색깔 자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 물론 그게 극단적으로 나간 게 야수파라 그랬죠, 그죠? 그죠? 야수파. 아예 원래 색깔과는 잊어버린 야수파로 가깝고, 야수파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표현주의예요. 그러면 색깔이라는 게 대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상과는 단절되고 그냥 감정을 표현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게 표현주의입니다. 사실 간단해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그 시작점은 그 인상주의에 있는 거죠, 그죠? 전통적인 어떤 고정된 색깔, 그죠? 나무는 하늘은 하늘색, 그죠? 나무는 초록색, 이런 고정관념으로 그렸던 오랫동안의 관습을 어쨌든 깨버린 거니까 그 이후에 그 다양한 그 양식들은 이제 인상주에서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전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다. 그러니까 빗자루로 그냥 쓱쓱 그린 거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악평이 실리는 바람에 모리조의 남편이 왜 결투 신청했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결투를 신청하려고 했다가 친구들이 이제 말려가지고 결투하려면 이제 벨기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 2회, 그죠? 지난번에 봤지만 이런 그림 참 너무나 그 이전의 잣들을 보면 완전 미완성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어촌 항구의 풍경을, 그런 인상을 그린 건데 정말 그냥 대충 물감 끼얹고 이렇게 끄적끄적거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죠? 이 비피언과 울프는 이런 그림을 때문에 이런 악평을 했을 것이다, 그죠? 이런 악평 말 그대로, 그죠? 되는 대로 몇 톤의 물감을 바른 뒤에 서명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이런 외젠만의 자기 남편 그린 그런, 이것도 참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윤곽선이 없는 거죠.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색을 칠해서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죠? 형태를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림은 윤곽선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색칠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아예 색을 칠함으로써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방식이 다른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안에 이제 오늘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회, 2회, 그 다음에 이제 3회 인상주의 전시회. 그래서 인상주의 전시회 별로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회 인상주의 전시회가 이제 좀 유명하죠. 인상주의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그런데 이제 이때쯤 되니까 어쨌든 모리조가 이제 아주 유일한 인상주의자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상주의자라 그러는데, 이제 평론가들이 보기엔 이 모리조의 작품이 제일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았어요. 오히려 실제로 요게 모리조, 그러니까 다른 르누아르나 이 모네 작품보다는 모리조의 작품이 가장,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자기들은 뭔가 혁신적인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진짜는 단 한 사람, 베르트 모리조 부인이다. 그러니까 요게 특이하다 그랬죠. 그죠? 결혼을 이미 했거든요? 했는데, 그죠? 원래 처녀 때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남편도 그렇게 다 권유를 했고, 오히려, 그죠? 이거 특이한 거예요. 이거 베르트 원래 마네가 돼야 되는데, 그죠? 베르트 마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젠 마네랑 결혼했으니까 베르트 마네가 돼야 되는데, 베르트 모리조로 계속, 그죠? 서명을 다 그렇게 합니다. 서명을 다 베르트 모리조라고 다 돼 있어요, 서명이다. 어쨌든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베르트 모리조 부인이다. 그녀는 그녀의 회화는 솔직하고 즉흥적이며 참으로 진실한 눈으로 확인한 인상이 있고 성질을 준비하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 한 사람의 인상주의, 진짜 인상을 오히려 칭찬을 받을 정도로 나름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3회 인상주의 전시회에서는 물론 다양한 그림이 있지만은요, 이렇게 역시 하얀색이 많죠, 그죠? 하얀색을 바탕으로 한 이런 작은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는 여성 그림. 그 다음에 어쨌든 모리조의 걸작이로 가는 게 이 그림이에요. 나름 걸작이로 가는 게, 인상주의 걸작이로 가는 게. 그래서 제목이 라푸시케입니다. 라푸시케. 푸시케 무슨 뜻이죠?
나비는 빠삐용, 불어로 빠삐용이 나비겠고. 아니 그 푸시케가 푸시케. 네. 그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그죠? 푸시케. 이 푸시케가 의성어예요. 숨소리. 숨소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의성어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푸시케가 그죠? 이거죠? 이게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죠. 사이코. 그죠? 사이코란 말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가 그죠? 푸시케 이제 영어로 발음하면 P가 묵음돼 버리니까 이제 사이코, 뭐 사이콜러지, 심리학. 그러니까 결국 정신, 영혼. 그러니까 푸시케가 원래는 이게 이제 이거겠죠. 숨결입니다. 숨결. 네? 숨결을 뜻하며 네. 마음, 영혼, 나비.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한 의미는 그 옛날 사람들은 그 그리스에서 그죠? 숨결을 쓰는데 숨결이 왜 뜻했느냐면 그 의성어니까 그죠? 푸시케 그죠? 푸시케 숨 하는 게. 근데 그게 왜 숨결이 영혼이 됐겠습니까? 들어가 나가고. 그러니까 옛날 그 창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창세기에서 왜 네. 그 아담한테 숨을 불어넣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창세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들의 설화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야 이거 뭔가 흙하고 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근데 만든다고 되진 않잖아요. 그죠? 다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조물주나 신이 그죠? 하고 그죠? 예, 숨결을 불어넣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숨 졌다 그러잖아요. 숨이 졌다 그죠? 숨이 그게 단순히 호흡을 과학적으로는 호흡을 의미하지만은요. 원래 온 거는 그 숨 우리말로 숨이 되는 거죠. 숨. 그죠? 숨. 그죠? 목에서 나오니까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숨. 그죠? 숨. 아마 숨도 그것도 약간 의성어 좀 그죠? 숨. 그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약간 어쨌든 푸시케는 의성을 시작된 거예요. 의성에서. 그래서 숨 쉬는 소리.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게 그 숨결이 되니까 그게 빠져나가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생 그죠? 영혼. 그러니까 그죠? 영혼. 어떤 육체가 아니라 육체와 반대되는 그죠? 영혼 또는 뭐 정신. 그죠? 정신. 그러니까 이제 마음 그러니까 결국 그 사이콜러지, 심리학은 마음에 대한 과학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이코라는 거는 사이키 그죠? 이게 들어가는 거는 다 결국에는 영혼, 정신 이거구나. 그래서 그리스에서 온 겁니다. 그죠? 그리스에서 온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지 부러워하게 해서 악상이 찍혔지만은 어쨌든 근데 이것도 저도 이제 처음 제목을 봤을 때 이게 뭔가 어떤 푸시케? 어떤 신화적인 게 있나? 원래 신화에서는요. 그래서 푸시케가 이게 또 한 어떤 그 여신이에요. 큐피드의 아내로 이렇게 나옵니다. 신화에서는. 그래서 푸시케 이거 뭐 그리스 신화랑 연관되나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게 거울을 푸시케라고 불렀어요. 이 큰 거울을 여기. 그러니까 이 각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 아시겠죠? 원래 이게 작은 거울에 이렇게 보잖아요. 이 작은 거울은. 근데 그 당시에 이 큰 거울은 엄청 비쌌겠죠? 그죠? 거울 자체가 그 당시에는 거울이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집 갈 때 오늘날 시집 갈 때 혼수하잖아요. 혼수하면은 냉장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냉장고? 대형 냉장고? 그러니까 가구예요. 이 큰 대형 거울이.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이제 뭐 가구를 들여놔야 되는데 뭘 들여놓냐? 오늘날 뭐 냉장고 사고 세탁기 사고 그런 것처럼 거울도 사고 얼마짜리 큰 거 이런 그죠? 그러면 이제 대형. 그러니까 이게 대형 거울이에요. 대형 거울.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대형 거울 쓴 것처럼. 근데 각도 조정이 가능하단 말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달려가지고 요게 이제 큰 거울이 이렇게 기울었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 이게 지금 밑에가 이게 벽에 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딱 보면 벽에 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가구처럼 밑에 여기 있잖아요, 다리가 그죠? 해서 요거를 요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보고 이렇게 틀어서 보고, 그래서 그 각도 조정이 가능한 그 독립형 전신 거울을 푸시케 거울이라고 그 당시 불렀대요. 근데 그 이유는 좀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비춰보면 말 그대로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다 본다는 것이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어서 다 비춰 보인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불렀나 봅니다. 푸시케 거울. 그래서 신화적인 연관성은 없고요. 그래서 뭐 제목이 어쨌든 라 푸시케라는 이 큰 거울 앞에 여성이 그죠? 자신을 비춰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성의 얼굴은 잘 명확히 드러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흰색이죠. 흰색 그죠?
모리조가 정말 흰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흰색으로서 어쨌든 이때에서 호평받은 작품이에요. 호평받았고 오늘날에도 모리조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그림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그렇기 때문에 그 메리 코셋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메리 코셋이 나중에 이 그림을 살 정도로 그죠? 그 당시 호평받았던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자, 그래서 푸시케란 단어하고 이제 푸시케 그 거울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회 전시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다음 해 4회 전시회가 있었는데, 4회 전시회 때부터 좀 뭔가 좀 반쪽짜리가 되죠. 우리가 그때 봤던 것처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상주의 전시회는 1, 2, 3, 7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거는. 나머지는 다 반쪽짜리인데, 근데 어쨌든 4회 전시회 때 모리조는 딸 줄리를 출산한 직후라서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부채 그림 몇 점. 요때는 부채 그림을 좀 많이 유행했어요. 부채 붙이는 그림. 그죠? 보면 여성들이 다 부채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부채는 사용되는 거니까. 그죠? 소모품이니까 소요가 많겠죠? 그래서 부채 그림을 많이들 그렸습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그 일본풍 때문에 그죠? 일본 자포니즘 유행하면서 그 부채 그림에다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이후엔 다 참여합니다. 모리조는요. 그 인상주의 전시회에 비록 그 반쪽짜리 전시회고 어쩌고 하지만은 나름 모리조는 그래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파 의리 담당이 돼가지고 그죠? 그래도 계속 같이 뭘 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모리조는 돈도 많아가지고 또 돈이 많잖아요. 그죠? 모리조는 부유한 집안이니까 이 5회 때는 이게 개최할 자금이 없는 거야. 지금 그 카이보트도 빠지고 나도 안 해 해서 막 손 놓고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모리조가 돈을 좀 대고 메리코스에도 돈을 좀 대고 해서 인상파 전시회를 계속 열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물론 드가의 독단에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쨌든 5, 6, 7, 8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4회 아기를 낳았을 때 빼고는 모든 전시회에 참여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모리조도 그 인상주의의 아주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볼수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오히려 그 교류의 중심이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품에서는 그 인상주의 원칙이 잘 드러나죠. 여기 쓴 것처럼 사용되는 색채의 수를 어쨌든 최소화하는 게 이게 인상주의잖아요. 그죠? 색채를 혼합하지 않고 원색만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건 지금 파란색, 하얀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조금 그죠? 그 다음에 초록색 정도일 것 같아요. 그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초록색은 섞은 게 아니에요? 초록색은 그냥 하얀색하고 노란색하고 섞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 초록색을 따로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색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원칙이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죠? 인상주의가 원래 그 색을 최소한으로 정말 딱 3가지 색만으로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된 게 한 4가지 정도, 4가지, 5가지는 아니고 4가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의 인상주의 원칙. 물론 흰색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죠? 흰색. 이런 그림. 그 다음에 여기도 흰색이 많네요. 그죠? 흰색이 아주 많은. 그래서 화장하는 여인. 정말 흰색이 많죠. 그죠?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거울. 그죠?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기울은 거울 앞에서 화장하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많이 미술사에는 이제 종종 나오죠. 여기 만해 때문에 나와요. 만해의 만해가 스캔들을 일으킨 작품 나나라고 이런 작품에 직접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 책에 나온 게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만해가 모리조한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모리조가 만해한테 영향을 준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만해가 바로 이런 그림을 그려요. 네, 만해. 근데 이거는 딱 봤을 때 우리가 만해 그림 같지 않죠? 그죠? 이거는 그죠? 딱 봤을 때 그냥 인상파 그림 같아 정말 그죠? 거의 그대로 따라 그린 겁니다 만해가. 그래서 모리조랑 만해가 아주 친했기 때문에 모리조가 이런 그림을 보고서 바로 그 다음 해쯤에 요 그림을 딱 그려요. 그죠? 너무나도 똑같죠. 큰 구성상으로. 그래서 요게 나나를 위한 연습적으로 보통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리조 작품과 모델의 자세와 이 옷 매무새가 유사하죠. 그 다음에 흰색 및 원색의 사용, 두툼한 붓터치 등 오히려 이거는 그러니까 만해가 영향을 받은 거죠. 모리조와 인상파 동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해가 그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말 만해의 그림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만해 자신이 이전하고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만해 그림은 벌써 그냥 딱 보시면은요 이렇게 약간 어두워요. 검은색에다가 이게 이제 만해 그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 그림은 만해가 그것을 한번 연습해보고 그래서 이걸 연습한 다음에
요런 식의 그 옷과 스타일로 이 그 스캔들 작품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왜 만의 스캔들 작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스캔들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그림. 풀바디의 점심.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왜 그 모던 아트, 현대 미술의 시작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바디의 점심.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풀밭에서 그 여성이 벌거벗고 이렇게 하고 여성 점심 먹고 있으니까 이제 스캔들이 났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스캔들 작품은 그 누워있는 올랭피아. 올랭피아. 그죠? 누워있는 평면적인 누드. 그죠? 올랭피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스캔들 작품이죠. 세 번째. 왜냐면 이 모델 때문에 사실 더 그런 거예요. 이 모델. 그때 기억하시죠? 이 모델이 네덜란드 왕세자의 정부였어요. 정부. 그걸 다 아는데. 그러니까 여배우거든요. 프랑스 여배우인데 네덜란드 왕세자도 네덜란드에 있는 게 아니라 파리에 와서 맨날 노는 거지. 환락. 그래서 그죠? 맨날 밤무대 보고. 그래서 이 배우가 이제 그 네덜란드 왕세자의 정부였는데 그 다 아는데 이거 마네랑 이제 친한 이 모델을 썼으니까 이게 뭐냐. 게다가 여기 그죠? 이 어떤 그죠? 그런 남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로 딱 보이는 이거는 완전 매춘부의 모습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목은 이제 나나. 나나는 물론 그 흔한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죠? 우리 저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순이 영이 하듯이 그냥 그 정도의 흔한 이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런 식의 이름. 그래서 마네가 이런 어떤 고급 매춘부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 살롱전에서 거부되고. 그러니까 이때는 웬만하면 살롱전에서 다 받아줬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거 네덜란드랑 무슨 일 벌어질 일 있냐? 왜 또 이런 해냐? 해가지고 나는 살롱전에서 거부당한 다음에 이에 대한 항의로 마네는 나나를 카푸신대로 한 상점 진열장에 전시하였는데 그 자체 난리가 난 거죠. 다 이거 보려고 거기에 모여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마네의 스캔들 작품 이것에 영향을 준 거예요. 결국 이 모리조 작품이 그죠?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이거로부터 시작돼서 마네가 이렇게 딱 그려 나간 거죠, 그죠? 자, 근데 그 다음 다시 이제 모리조 작품으로 와서 그럼 이제 흰색이 정말 많아요, 그죠? 흰색을 정말 많이 사용한 이런 그죠? 모리조 특유의 흰색상이 두드러지는 이런 그 여성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그림들. 어쨌든 다 이 여성들은 부르주아 여성들이죠, 그죠? 상류층 여성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모리조가 점점 이제 스타일이 좀 바뀌어가죠, 그죠? 바뀌어가는 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야, 이건 점점 그 색채 추상처럼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물론 여전히 흰색의 사용이 많습니다. 흰색의 사용이 많은데 이제 아이가 그 접시꽃 사이에서 아이가 이렇게 뛰어노는 그래서 있는 그런 걸 그렸는데, 그래서 빛에 의한 색채 효과 이게 바로 인상주의의 처음 그 시작점이었잖아요. 특히 그죠? 그 모네 같은 경우 그죠? 빛에 의한 색채의 그 반사.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면서 형태적 정확성에서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형태를 잘 알아보기 어렵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그녀를 높이 평가했다. 아까 이제 그 비평가들 그죠? 모리조가 유일한 그 인상파다라고 했던 비평가들로부터 당혹스럽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정확한 형태를 더욱 그릿하게 만들 정도로 자신의 스타일을 너무나 과장했다. 이게 좀 잘못되고 있다. 그런 식의 비판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리조는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요 그림은 좀 그림으로 잘 모르겠는데 요런 거 보시면 참 뛰어나요.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데 빛의 표현, 그죠? 여기 뭔가 이쪽에서 아이가 뭐 연못 같은 앞에서 이렇게 그죠? 이게 자기 딸이에요. 자기 딸하고 자기 남편이 이렇게 책을 읽어주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가 노는데 햇볕이 비치는 이 햇볕 효과가 참 대단히 잘 표현되어 있죠, 그죠? 나름 그죠? 이 머리 이 카락에 비치는 이 햇볕 효과가 정말 이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쪽에서 이 사이를 비치는 그러니까 이게 세세한 표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빛의 효과를 아주 잘 표현한 이런 그림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색채 추상으로 나가죠. 색채 추상, 좀 더 추상적인 그죠? 형태를 중요시하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흰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랑 자기 이제 아빠, 자기 남편이서 같이 노는 그런 그림. 그다음에 이것도 같이 노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사용된 색채가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색채 자체가 흰색하고, 그죠? 노란색, 초록색 정도, 그다음에 보라색 조금, 좀 푸른색 사용했나? 어쨌든
자, 그래서 모리조가 그러면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것도 빛의 효과, 그죠? 이 접시꽃 정원에 비치는 빛의 효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들어오는 빛. 근데 그 빛의 효과를 하얀색을 많이 동원해서 표현했어요, 그죠? 좀 그거랑 달라요, 그죠? 모네는 하얀색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많이, 그죠? 모리조는 하얀색을 통한 그 빛의 효과를 이제 주로 표현하라고 추가. 정말 하얀색이 많죠, 그죠? 하얀색이.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대충 제 8회 인상주의 전시회를 끝나잖아요. 그래서 인상주의 시대는 그 정도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모리조 후기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어쨌든 모리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때 참 얼마나 제약적이었냐. 특히 상류층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실을 얻지 않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여성이 작업실을 따로, 그죠? 그거 자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은 이런, 물론 상류층 여성이니까요. 그렇게 만의 패거리가 어울리는 카페에 가지도 않았고, 그죠? 카페에서 모여서 맨날 토론했다 그러는데 모르죠. 그거 낀 건 아니에요. 끼지 않습니다. 그죠? 여성이 가진 않아요. 카페에 그렇게. 또 혼자의 작업실을 얻어서 작업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것도 여성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아직 이때도 그랬잖아요. 에꼴대 보자르에서는 여성이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죠? 아직까지도 여성을 봐주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것도 여성이 따로 화실 작업을 얻어서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죠? 그래서 작업실을 따로 얻지 않고 집에서 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캔버스 쫙 놓고 가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해서 집이 물론 컸을 테니까요. 잘 사는 집이니까. 그래서 화실은 따로 얻지 않고 집에서 그렸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 44세 때의 자화상인데요. 근데 이제 슬슬 그게 나오죠. 이 바깥에 여백을 칠하지 않죠, 그죠? 그죠? 그냥 대충 칠하고 넘어가죠, 그죠? 여백을 칠하죠. 근데 이런 그림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엽서나 이런데, 그죠? 여기 이렇게, 그죠? 이 바깥에 이렇게 이게 칠하지 않는, 그죠? 이런 스타일,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다 이게 인상주의자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원래 그림은 다 채워서 그렸겠지,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인상주의자들부터 이렇게 생략하다 보니까 아예 그리지 않는, 그죠? 이런 스타일. 그래서 후기에 오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많은 여백을 남기는 스타일을 종종 구사했다는 겁니다, 그죠? 세련된 느낌인데. 네? 그죠? 세련된 느낌. 좀 더 세련된 느낌이죠, 오늘날 그죠? 그러니까 나름 그런 의미에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독창성, 나름, 그죠? 누구 거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사실은, 그죠? 그림 자체가. 그죠? 좀 뭔가 없으니까 우리 더 세련돼 보이긴 더 집중돼 보이고. 야, 이것도 색채를 몇 개 사용 안 했네, 그죠? 자, 그래서 후기에 왔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후기, 그렇게 해서 인상주의 전시회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결국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주로 아이를 그리겠죠.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리조는 결혼 후에도 그림에 서명하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본래 이름을 계속 사용하였고, 남편도 그렇게 적극 동의하고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트 모리조, 그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모리조는 후기에 외동딸 줄리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꾸준히 그렸다. 11세 때 이런 모습 꾸준히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르누아르가 그려준 거죠. 르누아르가 이제 베르트 모리조 집에 이렇게 자주 찾아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인상파 전시 끝난 다음에 오히려 모리조가 그 친교, 사교의 중심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리조를 통해서 서로 연락도 하고 만나고, 그래서 르누아르가 모리조 집에 놀러 와가지고 모리조의 딸을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 웃고 있는 것도 웃긴데 고양이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짓지는 않을 텐데, 그죠? 고양이 이렇게 미소를 짓지는 않을 텐데 고양이가 막 웃고 있는 거를 그렸는데, 어쨌든 이 줄리 만의 9살 때의 모습. 그래서 요거는 모리조가 새로운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그래서 이 르누아르가 왜 중간에 자신의 인상주의 스타일을 버리고 정확한 대생에 기반한, 그죠? 고전주의적인 스타일을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해서 한번 그려달라 해가지고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죠. 르누아르의 인상주의 그림보다는 상당히 차분하면서 윤곽선이 뚜렷하면서 좀, 그죠? 그렇게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고양이가 너무 웃고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자기가, 그죠? 모리조가 자기 딸하고 자기 조카 딸, 그죠? 이렇게 피아노 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
역시 좀 전에 그죠? 그 르누아르가 시도하고 있던 그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게 좀 따라서 또 해본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윤곽선이 좀 뚜렷한 그런 스타일의 그림도 시도해본, 또 파스텔로 그린 이런 것도 시도해본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뭐 남편이 이제 외젠 마네죠. 마네의 동생이죠. 마네의 동생인데 물론 이 남편도 명목상으로는 화가였죠. 그죠? 할 게 없으니까. 근데 마네 집안도 엄청 잘 사는 집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화가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한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작품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평생 모리조를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리조보다는 3년 먼저 나이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드가가 그려준 마네 동생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모리조는 이렇게 남편이 이제 애도 보고 그죠? 모리조 다 이거 뭡니까 짐도 다 이렇게 날라주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했잖아요. 엄마가 에스코트 했는데 이제 결혼한 다음에는 모리조의 그 에스코트를 항상 남편이 했다. 그래서 이렇게 줄리가 커가면서 줄리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좀 회화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조금씩 이제 좀 변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까 중간에 인상주의 그림은 그죠? 이게 뭐 짧게 끊고 말이야. 그죠? 이 형체를 알아볼 수 요렇게 갔는데 이게 또 좀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죠? 요렇게 됐다가 그죠? 요렇게 됐다가 그죠? 요게 요렇게 됐다가 요걸 넘어가면서부터 그죠? 뭐 이거는 뭐 그냥 잠시 그냥 테스트적으로 시도해본 그림이고요. 약간 좀 바뀌어요. 그죠? 아까랑 분명히 다르죠, 그죠? 그죠? 이게 짧고 굵은 붓질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좀 길어졌죠, 그죠? 그죠? 이 선적인 표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그죠? 이 딱 보면 그죠? 더 길어졌죠, 그죠? 이게 르누아르의 또 이 후기 스타일, 그죠? 이게 르누아르 그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 모리조는 이 르누아르를 좀 많이 왕래를 했어요. 르누아르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르누아르의 후기 스타일이고 색채가 형태가 아니라 그죠? 색채가 곡선적으로 유연하게 흘러내린 듯하면서도 상당히 크리미한 그죠? 그래서 이게 르누아르 그림인데 뭔가 이게 흘러내린 듯하면서 좀 크리미하고 좀 둥글둥글한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벌써 좀 다르죠, 그죠? 자기 딸을 그렸는데요. 여기서 살짝 좀 더 흘러내리더니 여기서는 더 완연하게, 그죠? 좀 더 크리미하게, 정말 크리미하게 색채가 흘러내리는 듯, 그죠? 이 뒤에도 다 그렇게 그렸어요, 그죠?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다 그렸는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여기 자기 딸인데, 근데 그 다음 딱 보시면은. 그죠? 좀 어두워졌는데 어쨌든 이것도 색채가 흘러내리는 식으로 어쨌든 그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형태를 그린 건 전혀 없죠. 피아노 건반을 그려도 형태를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색으로 이렇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딱 이거 보시면 떠오르는 그림 없어요? 떠오르는 사람이나 그림? 화가? 그죠? 예? 뭉크가 또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그죠? 이게 딱 뭔가, 물론 이게 자기 조카 딸을 그린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기괴하기도 해요. 그죠? 그죠? 이게 공포영화스럽고, 뒤에 배경이 파란색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포영화스럽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색면, 그죠? 이렇게 색을 놓고, 이게 칠해놓은 이런 색면은 다 아예 없어지고, 그냥 형태 또한 색채한 표현으로서 그냥 형태가 없이, 형태에 애당초 아예 없이 색채로만 흘러내리듯이 표현한, 이게 뭔가 뭉크가 떠오르잖아요, 정말. 그죠? 딱 봤을 때 그죠? 뭔가 그죠? 약간 뭐라 그래, 기괴하다스럽게 으스스하고 음산한 느낌도 나는, 그죠? 이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뭉크한테. 이게 모리조의 그림, 이 후기 그림이. 그래서 그거는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풍부해요. 심증은. 이게 또 이제 모리조의 그 당시 그림들이에요. 요게 그림이, 그죠? 이것 딱 보시면요, 모리조, 그죠? 글을 쓰는 줄리, 자기 딸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 그림이 왜 독특한 거냐면은요, 이게 상반된 색조를 선으로 뒤섞으면서 이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하나, 그냥 같은 색을 쫙 해놓은 게 아니라 이 상반된 색조를 막 섞으면서 선으로, 그죠? 선으로, 유리창이고 뭐건, 그죠? 이 옷이건 뭐든지 간에 다 그렇잖아요. 선으로 뒤섞으면서 섞었어요, 상반된 색조를. 근데 그것 자체가 뭉크의 수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타난 그림은 살짝 다르긴 하지만은요, 그죠?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그 스킬 자체가
이게 지금 그 표현 그죠? 상반된 색조를 선으로 뒤섞으면서 그러니까 선으로 흘러내리는 거는 뭔가 르누아르 후기 스타일이고 그죠? 그러면서 상반된 색조를 뒤섞으면서 그죠? 어떤 이런 약간 실루엣적인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표현지화가 뭉크의 수법과도 좀 비슷하다. 근데 결국 뭉크가 그렇죠. 다 파리에 다 머물렀고 화가들은 다 젊을 때 그죠? 파리 와서 다 몽마르트 또는 여러 작품들 다 보고 파리에 체류한 적이 있고 당연히 인상 작품들이 너무너무 익숙했죠 뭉크도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뭉크가 뭐 그대로 따라했다기보다는 인상주의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색채와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뭉크에 이렇게 영향을 준 뭉크의 앞선 그런 스타일적인 걸로 오늘날 그 미술사 책에도 다 이렇게 미술 평론가들 책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 뭐 직접 영향받았다 그런 말은 사실 그런 말은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 화가들은 다 다른 사람 그림 보고 영향 받으니까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그 스킬과 스타일, 그 수법을 그죠 모리조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 딱 봤을 때도 너무나 그 뭉크적인 그죠 이게 너무나 뭉크적인 그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좀 그렇다는 거 수법 자체가. 뭉크의 정말 너무나 유명한 그죠? 절규라는 이런 그림. 그거 보고 되게 실망했어요. 뭉크? 네. 네. 정말 되게 그냥 소품 느낌에 되게 초라하더라고요. 왜? 유명한 그거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좀. 근데 뭉크가 이 그림이 수십 개 될 거예요. 네, 되게 많아요. 뭐 파나도 있고 많습니다. 네. 조그만 거. 조그맣더라고요. 조그면서 사실 별거 없죠 사실. 네. 그죠? 네. 딱 봤을 때 좀 엄청난 것 같은데.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카고 미술관도 가보셨지만 이게 그 후원을 받던 시대랑 달라. 후원을 받던 시대는 후원자가 돈을 빵빵 대니까 이게 엄청 커지는 거 이게. 그리고 압도해야 되니까 크기라는 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이제는 화가들이 개인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크게 질렀다가 이 망하면은 그 망한 사람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네가 있다는 거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후원을 받던 시대의 그림이 훨씬 장엄하고 그죠? 그 화려할 수밖에 없고 이 화가 개인들이 작업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다 작아요. 그래서 그죠? 그게 있습니다. 이제 성공해서 돈 벌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크게.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막 하는 거. 그러니까 모네는 돈 벌고 난 다음에 엄청 크게 100m짜리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돈 벌고 난 다음에야. 근데 그 화가는 거의 없으니까 사실은 그죠? 개인 작업을 해가지고는 그런 웅대하고 장대한 작품이 나오기가 어렵다 사실. 항상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다들 별거 없네, 그죠? 이렇게 오히려 미술사 책에 보면은 야 대단한 것처럼 막 나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그냥 시큰둥하게 나왔는데 고전주의 이런 거 실제로 보면 그 압도당하죠. 고전주의 쪽은 오히려 그죠? 그게 그 차이입니다. 오히려 그죠? 이 모던 이후의 그림들은 여기 평가받는데 가서 보면 별거 없고 오히려. 그래요. 그래서 가장 대단한 게 고전주의 바로크 예술들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바로크 자체가 원래 이 사람을 그죠? 압도하고 감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예술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그때 말씀드린 이유도 커요. 그러니까 이 조각이 번성하지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그죠? 조각 얘기 우리 노댕 할 때도 상세히 드리겠지만 그때 말씀드린 그걸 또 연관돼요. 근데 이게 황금성 그죠? 투자처 그죠? 그 그림이 돼야지 벌써 조각만 돼도 이거 들고 다니기 조각 요만한 조각은 의미가 없잖아요. 조각 좀 비싸려면 좀 크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죠? 이 보관이나 들고 다니는 거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그림이 그래도 얇고 이게 좀 이만하니까 그죠? 이게 거래되기도 좋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 이유도 커요. 투자와 관련된 이유도 조각이 죽고 그림이 작아진 더 커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뭉크 영향을 줬다. 자, 그다음에 좀 이것도 딱 벌써 상당히 뭉크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가볍게 그린 그림이지만은 여기도 얼굴 표정이 자기 딸을 그리는데도 딸이 이게 좀 얼굴이 좀 예쁘게 그리진 않았어. 근데 벌써 이게 딱 봤을 때도 그죠? 뭉크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죠? 그런 스타일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식의 자기 딸하고
그러니까 자기 딸은 이제 뭐 고양이도 그리고 개도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양이나 개를 기르면 이게 귀족이에요. 귀족이 아닌 이상은 기를 수가 없는 거지. 그 언제 이렇게 개하고 고양이를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로 기르겠어요. 그냥 막말로 집 지키는 개라면 모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모리조는 당대의 그 상징주의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대표적인 작품이 목신의 오후 아니에요, 그죠? 목신의 오후라는 시집, 그죠? 그걸 가지고 목신의 오후 전주곡도 뭐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라르메를 숭배할 정도로 좋아했으며 말라르메도 모르몰조의 제도를 인정했다. 그래서 말라르메는 모리조 생전에 그녀의 그림이 그러니까 나름 문인이니까 문인이 또 나름 그 입김이 있잖아요, 예술계에서 문인들이 말빨이 있으니까. 그래서 릭상부르 원래 릭상부르 궁전이었죠. 궁전. 그래서 그 당시 미술관이 됐는데 그다음에 지금은 상원이사당이고 왜냐면 요게 그다음에 오르세 미술관이 새로 크게 만들어지면서 이 그림들이 다 옮겨갔습니다. 오르세로. 그래서 지금 미술관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그런데 살아있는 작가로서 소장되는 되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소장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당연히 뭉크가 와서 봤겠죠. 그래서 그림들을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엔 이제 마지막 모리조가 죽는 얘기 이것도 좀 가슴 아프죠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이 그림도 뭔가 흘러내린 듯한 그죠 그런 크리미한 그런 스타일을 구사했는데 바이올린 연주하는 줄리 모리조는 95년 3월에 병에 걸린 줄리를 돌보다가 애가 지금 여기 17살이었구나. 17살 때 이제 애가 걸린 병에 걸리는 거죠. 유사한 병에 폐렴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물론 근데 그 전부터 독감을 뭔가 앓고 있었다 그래요. 독감을 앓고 있었는데 또 애가 또 이때는 이제 폐렴 이런 거 많이 그죠? 많이 걸려 많이 죽었잖아요. 폐렴, 결핵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걸려서 결국 그러니까 애를 보지 못하고 이제 격리돼 가지고 격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격리는 그래도 알았으니까 격리돼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조는 근데 이것도 참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게 이미 미술계에서 인정받은 평론가도 다 인정하고 뭐 이거 화가도 인정하고 뭐그 말라르메도 인정하고 이미 자기 그림이 룩셈부르 미술관에도 다 이게 전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진단서에 무직으로 이게 참 황당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아티스트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그죠? 그 당시 그 관행이 너무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애 있고 뭐 죽은 거네 그냥 가정 주부가 죽었다 이거 무직이 된 거예요. 무직이. 참 그래요.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요거는 꼭 그 미술사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무직으로 마지막에 기록됐다 이게 그 미술가 화가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줄리는 이제 17살 때 아빠는 이미 그 3년 전에 죽었고 엄마 죽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뭐 대신 물론 이제 이모들이 있죠. 모리조 자기 언니들이 돌봐주고 해서 결혼도 물론 일찍 합니다. 그래서 뭐 돈 많죠. 돈이 엄청 많아요. 네, 오래 살아요. 66년이 월부죠. 그래서 근데 돈이 많잖아요. 왜냐면은 그 자기 아빠도 그 최상류층에서 가져온 재산이 있고 엄마도 최상층에서 가져온 재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다 모아졌으니까 돈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애를 안 낳는데 그 중에 하나 둘 낳으면은 걔들은 돈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양쪽 여러 군데서 물려받을 거거든요. 막 그죠? 뭐 큰아버지한테 물려받고 왜냐면 큰아버지가 만약 결혼 안 했으면은 그럼 원래 올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오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 가끔 저도 농반 진반을 합니다. 저희 그 젊은 세대한테 너희들은 힘든데 너희들은 힘들어. 너희들은 우리들 이제 서포트 힘든데 너희들이 애를 낳으면 걔는 완전히 대박이다. 너희들의 애는 정말 우리보다 편할 거다. 그거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좀 가슴 아픈 편지인데 죽기 전날 자기는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감염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죽기 전날 병을 누워서 쓴 거예요. 편지를 자기 딸한테. 내 사랑하는 줄리야 죽을 때까지 널 사랑한 죽어서도 널 사랑할 거야. 제발 울지 마. 이별은 별수 없는 일이었어. 네가 결혼할 때까지는 살고 싶었는데 늘 그래왔듯이 일하고 착하게 살아. 네 짧은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싶은 내게 안겨주지 않았어. 아름다운 돈이 있으니 그래도 돈이 있다 빠져 언급하잖아요. 돈이 일단 다 간 거 아니고 엄청난 거지 사실은 그죠? 양쪽 최상류층 집안 두 개가 모여져가지고 일로 가는 거니까 하나한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젊으니까 젊은 아름다운 거 돈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언니 그죠? 언니 사촌들 잘 해서 살아라라고 해서 어쨌든 전날 바로 쓰고 바로 다음날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모리조 베르트 모리조 그래서 인상주의에서 가장 그 유명한 그 여성 화가라고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은 이게 그냥 눈 맞으면 결혼했단 말이 틀린 말인데 아닌 것 같아, 이거 보면. 또 이게 또 뭔가 이게 나오는데, 자, 읽고 한번 보시겠어요. 카미오 피사로, 새로운 사람. 자, 207페이지죠? 207페이지. 카미오가 남자 이름으로도 쓰냐? 예, 그런 거 보네요. 그죠? 까미요. 남자 이름. 여자 이름으로도 쓰고, 그죠? 중성적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피사로, 그래서 까미유 피사로. 그래서 피사로는 인상주의 그룹에서 아버지 같은 인물로 분란의 중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좋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사람 좋은 아나키스트였던 그는 세잔과 공연 같은 인물을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인상주의에 딱 맞지 않은 인물인데 어쨌든 그들을 이렇게 끼워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는 사물의 윤곽선을 너무 분명히 그리지 말아라. 대신 색채와 농담으로 담은 필지로 그려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전주의적으로 그죠? 윤곽선 그리고 색칠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색을 통해서 이제 그 모양을 만들어 나가라. 그런 얘기죠. 그런 인상주의 원칙 이렇게 세잔한테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7페이지 시죠. 피사로는 야외의 경치를 밝은 색채와 짧은 붓터치로 그리는 데 능숙했다. 그는 사람이란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골 풍경 이외에도 이중 창문에서 내려다본 파리 거리의 사람과 마차를 그 색점으로 그린 그림으로 유명하다.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사로 이탈리아 거리 아침 햇빛. 여기 이탈리아 가서 그린 게 아니라요. 파리에 이탈리아 거리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파리에 그죠? 그런 거리 이름입니다. 파리. 테헤란로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그죠? 이탈리안 거리 이름입니다. 파리의 거리. 여기 전형적인 그 인상주의 그런 사람 표현들, 그죠?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고전주의적으로 세부적인 묘사가 아니라 그죠? 인상주의적인 이런 우리 말 그대로 그림 엽서에서 많이 보는 그죠? 이 그림 엽서 그림이에요, 사실 이게 피사로 이걸로 유명한 거예요, 그림 엽서 그림으로. 자, 다시 위에 올라가셔가지고요, 셋째 문단. 1890에서 92년 사이 피사로는 조그만 색점으로 형태를 제시하는 쉐라와 신약의 정묘주에 잠시 심취했다. 정묘화에 아주 빠져들었습니다. 끈기 있는 선생이었던 피사로는 세잔에게 색채로 형태를 조절하는 것과 비스듬한 붓터치를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잔은 자신의 스승을 겸손하며 도량이 넓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짧게 나왔는데요. 크게 길게 할 건 아니겠습니다. 피사로 오늘 다 끝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그림은 많은데 그래서 나름 언급은 돼야죠. 언급되고 기억은 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름 기억할 만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나름 그 인상주의 전시회에 여기 나온 것처럼 8번 인상주의 전시회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8번 있었는데 모두 참여한 유일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또 있죠. 다. 그래서 어쨌든 참 좀 멋지게 그림이 수염, 그죠? 수염이 70세 때 사진인데 어쨌든 멋진 하얀 수염을 기른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딱 이름이 좀 벌써 딱 그죠? 야곱, 아브라함, 야곱, 그죠? 야곱, 아브라함이 앞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게 유대인 계열이에요, 유대인 계열. 그죠? 야곱, 아브라함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야곱하고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시골 풍경을 주로 많이 그렸습니다.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 풍경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유명한 거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는 주로 이제 대중적으로 유명한 거는 후기에 그린 도시 거리의 풍경합니다. 그래서 이 카미 피사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이게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림 엽서예요, 말 그대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죠? 좀 보신 것 같기도 하죠, 얼핏 그죠? 이렇게 몽마르트 대로의 밤, 파리, 그죠? 바로 인상주의적으로 이렇게 점으로 다 이렇게 표현한, 그죠? 이 밤의 도시를, 그죠? 파리를 하면서 이렇게 풍경한. 요거 그림 엽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림 엽서 달력에, 그죠? 이게 가장 유명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작품이겠습니다. 그래서 밤의 거리를 아주 인상주의적인 그런, 그죠? 필치로 표현한 그림. 가장 유명한. 그래서 이렇게 그 도시 풍경, 이거 말고도 뒤에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좀 전에 우리 봤던 그런 도시거리의 풍경만 참 그냥 딱 보면은 뭔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고 좋잖아요.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요 도시 풍경화로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건물 키가 다 똑같았나?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철골이 아직 그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건물 높이가 그 5층이 한 5층 뭐 6층 넘어가기 쉽지 않았어요. 5층 6층 정도. 키가 다 똑같아서 그죠 건물 그죠 네. 높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높이 그 돌과 건축법이겠죠. 건축법 자체가 그죠. 그 철골 구조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한 6층, 5, 6층, 뭐 7, 8층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보통 5층 정도 최고층이라 해봤자. 그러니까 부잣집이 3층, 그러니까 3층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층은 많은데 3층만 되면 벌써 요거 좀 달랐나 봐요. 공법 자체가 3층.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시거리 풍경화로 유명하고 그래서 인상파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가장 연장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번 인상주의 재연시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가난했어요. 가장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에서 거의 죽기 직전 한 이때쯤 돼서 조금 잠깐 좀 돈 좀 벌다가 일찍 죽었어. 33에 그냥 죽죠. 그죠?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계속 한평생. 하지만 나름 요렇게 그 사람들을 연결하는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세잔, 고갱 이제 초창기에 이 사람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방황할 때 나름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은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고 자기도 바쁘고 근데 이 사람은 가난했지만 그렇게 이제 자기보다 한 10살, 뭐 11살 어린 이런 후배 화가들을 잘 조언을 해줬고 또 빈센트 반 고흐하고도 연결됩니다. 고흐도 소개도 받고 고흐 고흐 동생이죠. 고흐 동생한테 그림을 팔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고흐하고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그 점묘화를 중간에 잠깐 시도도 합니다. 새로운 시도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무정부주의자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이 사람의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요게 어쨌든 아까 봤던 가장 유명한 그림, 많이 알려진 그런 파리의 밤, 그죠? 밤 풍경 19세기. 자, 그 다음에 뭐, 생애는, 뭐, 대충 빠르게 가시겠습니다. 뭐, 아주 뭐 일일이 알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피사로는 그 당시에는 덴마크령이었던 서인도 제도, 세인트 토마스 섬, 띄워야 된대요. 지금 현재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쪽에 코스타리카나 이런 쪽에 있는 서인도 제도 미국령인 버진 아일랜드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적이 덴마크였어요. 덴마크 사람입니다. 국적이 덴마크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징집되지 않았겠죠. 자기는 덴마크 사람이니까요, 그죠? 근데 이게 벌써 이 탄생부터 그 출생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그냥 눈 맞으면 결혼하고 붙어 살았다는 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포르투갈계 유태인으로서 외삼촌이 이제 여기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서인도 제도면은 그저 서양 물건 사다가 그저 이렇게 이쪽에 팔고 중개무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죠? 그쪽 동네에 파는 그런 사업을 했을 텐데 그 상점 이제 보통 이 외삼촌은 철물을 다뤘다 그래요. 철물점이라 하잖아요. 철물점 그죠? 철물들을 유럽에서 사다가 이쪽에 팔고 그랬는데 이렇게 왔다가 외삼촌이 일찍 죽습니다, 그죠? 죽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외숙모랑 결혼해요. 이게. 아버지의 외숙모 말하는 거야? 피사로의 외숙모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게? 피사로의 외숙모는 아직 있을 게 아니. 결혼 전이니까 아빠의 외숙모인 거잖아. 그러니까 가만 있어. 부친은 어떻게 되나? 처남하고 일어난 거 아니? 부친이 자기 외삼촌이라는 상점에서 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친이 그죠? 부친이 그러니까 부친의 외삼촌이에요. 이게 부친의 외삼촌 그죠? 피사의 외삼촌이 아니라 부친의 외삼촌 그죠? 자기 외숙모라고. 외삼촌의 부친 부친의 외삼촌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처남하고 일하다가 처남댁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아니 처남이 아니야. 얘 외숙모랑 결혼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때 처남이 없잖아. 아직은 애들이 안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직 피사로 태어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 부친의 외삼촌, 자기. 그럼 자기보다 한참 나이 많은. 그죠 나이가 좀 근데 이제 나이가 이 외숙모는 아주 많지 않을 수 있죠. 이게 둘이 나이가 차이나면은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 좀 이게. 할머니의 남동생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가? 남동생이 죽었는데 그 남동생 자리에 이제 아버지가 가신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죠. 예. 이렇게 이게 어쨌든 외숙모가 엄청 나이 드신 이거 분이. 뭐라 해야 돼? 나이가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피사로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맞아, 피사를 주시면 생각해야 되나? 이게 그러면은 아빠는 재혼인 거잖아. 재혼한 거죠. 아, 외삼촌하고 일하다가 이제 자기 처남하고 일하다가 자기 처남 댁하고 아니, 결혼하고. 결혼이 저게 처음일 거 아니야. 처음일 거 아니야. 외숙모랑 결혼이 처음 아니야. 처음이에요 이 부친은 그래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아 처음이라고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은 처음이면 피사로가 안 태어났고. 피사는 아직 안 태어난 거고. 아직 안 아직 안 태어난 거. 젊었을 아직 안 태어난 거고. 때. 갔을 때니까 이게 근데 이게 이때는 이게 자식들도 많고 이래서 사실 이게 알 수가 없어 이게 어떤지 이렇게만 이제 미술사 책이나 이런 데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친은 외숙모랑 결혼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외삼촌이 죽은 외삼촌이 일찍 죽어서. 엄마의 그러니까 외숙모니까 엄마의 남동생 부인하고 결혼한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예.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나이가 엄청 많으신 거잖아요. 20년 이상은 차이 날 거 아니에요. 외숙모랑 그죠? 근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나이 차이긴 나요. 제가 외숙모랑 이 아버지잖아. 근데 얼핏 본 게 이 아버지랑 외숙모랑 8년 어디서 8년인가 9년인가 그 정도 날 수. 왜냐면 여기 이제 나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죠? 외삼촌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외삼촌하고 외삼촌, 원래 이제 외숙모랑 외숙모의 나이가 먼저 차이가 요게 나이가 차이 나니까. 아버지랑 차이는 좀 더 주는 거죠. 맞아요. 제가 8년인가 본 거 같아. 그거는 잠깐 제가 그냥 읽을 때 그 정도. 어쨌든 나이가 많긴 많아서 이게 자기 아버지보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일찍 과부가 된 거죠. 부친은 이제 혈기 방장한 막 20대 막 20대였고 30대 정도 된 거였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막 일찍 죽었으니까 죽어서 이게 이제 같이 결혼한 거야. 그냥 옛날에 이랬다는 거야 이게 참 꼬여 족보가 우리 만회 때도 봤지만은 이거. 근데 어쨌든 이게 유대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유대인 교회에서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인정이 안 됐어요. 나중에 한참 뒤에나 돼요. 나중에 거의 아버지 50, 60 넘어서나 결혼이 인정됩니다. 그 전까지 공식 결혼 관계로 부부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피사로는 유태인 학교에 다니지도 못한 거죠. 유태인들만 학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인정이 안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둘이 또 엄청 애를 낳아요, 둘이 또. 근데 외숙모가 먼저 낳은 애들도 3명이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3명. 외숙모가 먼저 낳은 자식도 3명이 있고 이 부친도 밑에 한 5, 6을 또 낳았어요. 먼저 난 애들은 형이에요. 삼촌이에요. 그거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또 같이 컸대요, 또 저기 파리로 와가지고 또. 이 상점이 잘 돼가지고.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본국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돈은 내가 벌고 본국에서 애들 교육자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족보가 꼬이고 참 이게 시작부터 좀 범상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엔 장사가 잘 됐겠죠.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근데 이것도 물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렇게 장사 잘 되면은 또 막 경쟁도 생기고 이제 또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잘 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내 자식들은 좋은 데 보내야지 해가지고 자기는 그쪽에서 서현대에서 돈 벌고 자기 자식들은 이제 파리 제일 좋은 나름 파리 인근의 기숙학교로 보낸 겁니다, 자기 자식은요. 근데 피사로는 뭐 학교 가서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미술에만 관심을 보이는. 그래서 파리에서 나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서인도제도로 돌아와서 부친 일하는 거를 사업을 돕다가 자기는 계속 그림이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림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끔 그 가출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가출도 해요. 카라카스 이런 데로 베네수엘라 같은 데로 배 타고 가출 아닌 가출 같은 걸 해서 그림도 그리고 오고 이제 젊을 때 쉽게 말하면 땡깡 부리는 거죠. 나 일 안 해. 나 그림 그릴 거 해서 도망갔다가 그림 그렸다가 오고 그래서 결국 25세에 화가가 되는 것을 허락받고 그래 넌 그림 그려라 해서 이제 파리로 갑니다. 그래서 파리로 와서 카미유 이제 와서 파리에 왔더니 그때 이제 카미유 코로 그죠? 코로 그래서 코로를 만나서 결국 이제 코로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제 다 코로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한테 자연에 대한 애정, 야외에서 그리는 것 그래서 계속 파리에서 그림 공부를 하면서 근데 이제 코로한테 영향을 받았고 또 어울리는 사람들이 또 요 사람 인상파들을 만나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돈이 있다 그래도 이 자식들이 많잖아요. 많고 그다음에 이 넉넉히 뭐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파리의 사설미술학교인 아카데미 스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그런 거의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기서 이제 클로드 모네, 세잔, 기요맹 등 돈 없는 사람들 다 만나는 거죠. 이런 인상파들 만나고 또 이제 사실 친구가 돼서 어울려가지고 또 바지유 모네와 공동으로 또 화실을 사용하고 바지유의 화실 있잖아요. 그래서 세잔, 르누아르, 시슬레, 꾸르베 등과 교류하면서 이들과 함께 퐁테벌로 숲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 코로를 따라가지고 그죠? 코로가 여기서 그림 그렸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피사로의 그림의 특징에는 이 길이 참 많이 나와요. 길이 많이 나오는데 그림의 특징에는 평생 길을 정말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또 피사로도 너무 만만치 않죠. 여기 쓴 것처럼 그죠? 피사로와 그의 아내 줄리 벨레. 그러니까 이 아내는 1860년에 모친의 가정부로 집안에 들어왔는데 가정부로 들어오니까 피사로랑 바로 관계를 가져버려요. 3년 후에 처자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혼을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부친은 둘의 관계에 분노해서 자기도 뭐 만만치 않은데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눈만 맞으면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는지 어쨌든 근데 또 이게 또 헤어지지 않고 살잖아요. 그래도 그죠? 젊어서 모네도 그랬고 다 젊을 때 사고 쳐가지고 애 낳고 헤어지지 않고 또 살아요. 나름 그죠? 바람은 피지 않죠. 그죠? 바람은 피울 정도 헤어지지 않고 사는데 어쨌든 근데 부친은 이게 가정부로 들어온 이 여자랑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분노해서 경주득 지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가게도 쉽지 않은데 이 경주 끊어버리기 때문에 시작부터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본인은 뭐 멋쟁이 화가식 스타일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서 생계를 위해서 피사로는 간판을 왜냐면 간판을 그려야 되겠죠. 누군가는 우리 예전에 영화관에 그죠? 그 영화관 그림쟁이들처럼 그때는 그 전광판이 없으니까 그죠? 손으로 뭔가 간판을 그려야 되니까 그죠? 그런 상점에 간판을 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쨌든 그래요. 옛날에 이게 이 남녀 관계가 그래서 문제는 또 줄줄이 또 사탕으로 났어요. 이게 9명 이상 낳았는데 어릴 때 한 둘 죽고 7자녀니까 크게 키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피사로가 시골 풍경화를 그린 이유가 이게 돈이 없어는 거예요. 간단해 이유는. 피사로는 파리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나이가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나이도 많고 그죠? 인상파 중에서 나이도 많고 근데 결혼해서 애는 줄줄이 벌써 막 생겼고 말이야. 그죠? 애는 막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7자녀는 대가족의 거주비, 생활비, 일자리가 아무래도 파리 인근 농촌에 많겠죠. 농촌에서 그죠? 이제 와이프가 왜 허드렛 일 하면서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공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농촌 일을 하면서 애도 봐야 되니까 보통 그죠? 그래서 파리 인근의 그 시골 마을에서 그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값도 싸고 그죠? 거주비, 생활비도 싸고 등등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 그것도 뭐 한 군데 있지 못하고 왜냐면 이것도 다 임대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그죠? 시골 집에 세를 들어 살아도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그냥 계속 옮겨 다닙니다. 계속 옮겨 다녀요. 그래서 한마디로 피사로는 평생이 가난했다. 그죠? 진짜 되게 가난했다. 이렇게 나름 뭐 멋지게 화가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청 가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이 길을 많이 벌써 길이에요. 길 그죠? 주제가 그죠? 르부시엔에서 베르사유로 가는 길. 그 르부시엔은 벌써 시골이고 저 시골에서 나름 그 베르사유로 가는 이런 길. 이것도 나름 그 초기 작품 중에서 유명한 전형적인 인상주의적인 그런 그림이죠. 용킨트적인 스타일이 좀 드러나는 용킨트나 그 코르의 영향이 드러나는 그런 인상주의적인. 그죠? 이렇게 사람을 상세에다 묘사하지 않고 애들이네요. 애들이 그죠? 마차가 지금 하나 가고 있고 그런 스타일의 그림. 그다음에 이런 건 좀 독특하죠, 그죠? 좀 독특하죠, 그죠? 조금 독특한 초기 인상주의 스타일의 그런 밤나무 그림. 어쨌든 이 사람 얼굴을 다 정확히 묘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그린.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독특한 그림. 요거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코로와 보니까 테오도르 루소의 그림에도 영향이에요. 기억하시고 있을 때 바르비 종파에 테오도르 루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루소의 그림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바르비 종파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다. 그죠? 좀 고우 같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고우도 바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르비 종파, 그죠? 테오도르 루소가 또 아주 어두운 그림을 그렸거든요. 어둡고 이런 식의 그림, 그거 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런 거는 또 좀 더 다르죠. 앞에 거랑 그죠? 그림이 또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젊을 때는 확실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실험한다는 겁니다. 나름 인상주의적이지만은요. 근데 역시 이제 모네만큼은 못하죠. 이게 물의 표현이라는 게 그죠? 정말 모네는 대단한. 그러니까 모네가 그래도 제일 크게 인정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고 애 줄줄이 태어나고 있는 와중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그러니까 피사로는 이제 자기는 이게 파리에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파리 인근에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파리 인근에서 전쟁이 전투가 벌이잖아요. 그죠? 그죠? 파리 자체는 나중 문제고, 그죠? 파리 인근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하니까 바로 이제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사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덴마크 국적이니까 징집될 염려는 없고, 그래서 많은 작품을 집에 놓아둔 채 가족과 함께 런던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징집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런던에서 듀랑류에가 모네를 만나서 런던에 가서도 이제 물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요, 빈곤하게. 그리고 나서 전쟁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으로 루부시는 집에 돌아왔는데 그동안 그렸던 그림 한 1500여 점의 작품이 프로이센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훼손된 상태였다. 그래서 1500점 그려서 이거 뭐 팔지도 못하고 사실 팔지 못하고 쌓인 거죠. 안 팔려서 쌓여 있는 건데 프로이센군이 뭐 여기 이제 거기 시골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 주둔지에서 이거 다 종이 뜯어가지고 휴지로 쓴 거예요. 휴지로 뜯어서 뭐 닦고 쓰고 불 떼고 쓴 겁니다. 그래서 한 40여 점만 건졌다고 합니다. 물론 뭐 대단한 작품들은 아니죠. 그렇게 대단한 작품들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그림이 이제 한마디로 없는 삶의 돈인데 하나에 그래도 몇십 프랑씩이라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진짜 그런 큰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상파한테는 듀랑류엘이 한편의 그 구세주였죠. 그죠? 그래서 듀랑류엘이 모네 그림도 사주고, 그죠? 이 피사로 그림도 좀 사줘가지고 일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셰, 그죠? 의사 가셰, 아시죠? 그죠? 의사 가셰. 네, 가셰가 퐁투아르 근처로 이사를 온 의사 가셰를 알게 됩니다. 알게 돼서 또 이 가셰의 도움을 받아서, 가셰는 의사니까 의사고 돈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돈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넓은 집을 애들 다 기를 수 있을 정도의 좀 큰 집을 물론 이것도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진짜 이게 얼마나 가난하면 그래서 도와줬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그림 같은 경우 참 한편으로 뛰어난 면이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흰서리를 묘사한 인상주의, 그죠? 그런 그림인데요. 흰서리가 뭔가, 그죠? 묘하게, 그죠? 약간 그죠? 안개처럼 흰 떠 있으면서도 이렇게 착 퍼져 있는 나름 수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게 제 1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출품된 이제 그런 그림이겠습니다. 흰서리, 저 땅에 내린 흰서리를 묘하게 묘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잔, 그죠? 아까 세잔 나왔잖아요. 이게 세잔이 이제 방황하던 시기. 그래서 세잔은 그 전시회에 1회 전시회에 참여하고 그냥 이렇게 좀 방황하다가, 그죠? 이래 전시에 참여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요. 물론 내려가 버린 그것도 또 이제 세잔도 그쪽에 자기 하녀랑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또 거기서도 그래서 아버지가 또 돈 안 줘 해가지고 세잔 또 거기서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잔도 왜 그때 다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세잔이 방황하던 시기인데. 그래서 72년의 피사로는 아직 자신만의 양식과 미적 관점을 확립하지 못한 세잔, 그러니까 피사로보다 9살, 그러니까 많이 나이가 어리죠, 그죠? 어린, 자기보다 9살 어린 세잔한테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잔은 동료들 중에서 피사로가 가장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피사로를 만나기 위해 매일 먼 길을 걸어 다녔다. 피사로가 이제 멀리 시골에 사니까 시골까지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잔이 크게 이제 성공한 다음에 세잔이 회고할 때 그 제일 나이 많은 피사로는 나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자 신과도 같은 존재였죠. 아주 극찬을 합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극찬한 거니까요. 어쨌든 근데 세잔이 나름 현대미술 입체파의 그 시작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런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잔이 젊을 때 그려준 그림 아니겠어요? 세잔 떠나기 거의 직전에 그려준 그림, 피사로가 그려준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려준 그림이 약간 유머러스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세잔을 그린 거고, 이게 지금 꾸르베입니다. 그 유명한 구스타프 꾸르베, 리얼리즘 화가. 그죠? 여기 지금 여기 팔레트 들고 있죠. 팔레트 손에, 그죠? 팔레트 들고 있는 구스타프 꾸르베가 자네 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는 세잔을. 또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정치가 그 당시 유명한 정치가라고 합니다. 아돌프 티에르.
또 유명인이 세잔을 알아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찌질하지만 이제 유명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그 피사로가 나이 많은 피사로가 너희 30살 넘어서 찌질하지만 그 유명한 왜냐면 쿠르베는 이미 인정받았잖아요. 리얼리스트로 그죠? 그래서 이런 유명 화가나 정치가들이 너를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려준 재밌는 초상화입니다. 나름. 그래서 세잔한테 큰 힘이 됐다 젊을 때. 그리고 세잔은 이제 자기 고향 내려가가지고 독자적인 예술을 만들어내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인상주의 전시회가 열리죠. 세잔도 참여하고 세잔이 그 다음에 내려가 버리죠. 자, 세잔이 참여했던 그 피사로 1회 인상주의 전시회. 그래서 피사로 그림에 대해서는 안경에 때가 묻었다. 이게 뭔가 그림이 뿌옇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선명한. 어쨌든 길을 많이 그렸죠, 길. 그죠? 피사로는 길이 많습니다, 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안경에 때가 묻었다. 그죠? 이거라든지, 뭐, 이런 거 좀 그래요, 이게 좀, 그죠? 이게 또 우리 한번 봤었죠? 과수원인데, 뭔가 좀 비탈게, 그죠? 섬세한 고전주의 그림하고는 달라요. 안경에 때가 묻었다. 그죠? 그런 이제 1회, 제 1회 인상주의 전시회 그렇게 지나가고, 자, 그 다음에 제 2회 인상주의 전시회에도 참여하지만 아까 우리 봤었잖아요. 역시 혹평을 받는다. 그죠? 아까 그 베르트 모리조한테도 엄청 혹평이 있었잖아요. 저 미친 인간들이 말이야. 근데 그 미친 인간들의 피사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되는 대로 몇 톤의 물감을 바르는데 그 뒤에 설명한다. 그래서 나무들이 보라색이 아니고 하늘이 신선한 버터빛깔이 아니라고 피사로를 이해시키려고 애써보자. 그래서 이 그림은 뭐 좀 나름 괜찮은데, 근데 이것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죠. 근데 아마 요 그림을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요렇게 하늘 이 버터 색깔처럼,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제 2회 인상주의 전시회 어떤 석양 효과라 해요. 석양이 비치는 그죠? 노란 석양이 비쳐가지고 하늘이 이렇게 노란식으로 됐는데 이게 왜 하늘이 버터 색깔이냐? 버터처럼 노란 이런 빛이냐?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비판을 한 겁니다. 혹평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신 차리자, 피사로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늘이 버터빛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때 보면은 이 나무들이 좀 이 갈색이나 이 보라색 계열이 이렇게 보라색이 많아요. 나무들이. 요거 말고 다른 그림 많은데 뭐 그림을 다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요런 그림 등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그 인상주의적인 게 잘 나타나죠. 아까 그런 게, 이 색을, 그죠? 색이 뭡니까 원래 자연의 우리가 고정된 색채 관념보다는 비추어 보인 색깔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그런 식의 원칙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이 이렇게 있고요. 항상 길을 중심으로 많이 그려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계속 전시에 출품을 하고, 자, 그런데 대충 이제 그때부터 제 2회 인상주의 전시회 때부터 피사로가 무정부주의 사상에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뭐 정치적으로 별 생각이 없는, 그냥 정치적 보수주의, 뭐 별 생각이 없으면 그냥 뭐 지금 그냥 문제 없잖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때부터, 이거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서예요. 나이 들어서 46세부터 무정부주의 사상에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른바 오늘날 뭐 정치병 환자가 되는 거죠. 오늘날처럼, 그죠? 우리 사회들에 정치병 환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들어서 이 정치적인 그런, 자, 그래서 제 3회 인상주의 전시회에도 참여하지만 뭐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회 인상주의에 참여한 그런 그림들. 그래서 줄기차게 시골 풍경 그렸어요. 근데 요 그림을 딱 보시면은, 야, 이거 약간 모네를 좀 따라갔다는 거 좀 티가 나시죠? 모네. 그죠? 이 빛의 효과잖아요. 좀 앞에 그림하고는 다르죠? 피사로 그림하고는 다르게, 모네가 이렇게 모네처럼 빛과 그림자 효과에 집중했잖아요. 모네가 한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이게 내리쬐는 이 햇빛, 그죠? 이 나무에 내리쬐는 햇빛과 그 건물에 내리는 햇빛. 그러니까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그 빛과 그림자, 그죠? 그림자 효과를 중심에 놓고 그렇게 거기에 집중한 그림으로, 이거는 뭔가 모네 영향이 딱 느껴집니다. 그죠? 모네 이런 그림이 꽤 있잖아요. 정원에서 쏟아지는 햇빛과 그림자. 오늘보다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봐서 그런가 봐.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 그림자 그러나? 표현이 좀 선이 있게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피사로가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림들이 좀씩 다 스타일이 다르죠, 그죠? 정말 실험을 많이 하는 거 이것저것, 그죠? 요건 또 달라요, 그죠?
또 다른 그런 스타일입니다. 요거는 상당히 그 나중에 뭐 머리도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스타일로 이것도 햇빛 효과라 그래가지고 그렸는데 또 다른 식의 그림이 나왔어요. 전혀. 근데 딱 봐도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나뭇잎이 왜 오색 찬란하냐고. 나뭇잎이 그렇잖아요, 그죠? 나뭇잎이 뭐 이거 정말 오색 찬란한 아니 다 갈색이나 푸른색이 아니라 이건 뭐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뭐 희한한 뭐 청색들이 다 섞여서 나무 잎 색깔이 그러니까 원래 대상의 색깔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식의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피사로 작품이 이게 안 팔려요. 거의 안 팔리고 근데 그림 소재가 너무 뻔해요. 제가 너무나 많아서 안 넣어놨는데 주로 다 이제 시골 풍경이에요. 시골 풍경인데 그 시골 풍경도 한도가 있지. 누가 사람들이 사겠어요. 그래서 피사로 작품은 평균 50프랑도 안 되는 낮은 가격. 50프랑이면 거의 남는 거 없는 팔아야 뭐 남을까 말까 한 제작. 왜 물감이나 이 캔버스 가격이 있으니까요. 그죠? 남지도 않는 이런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모네나 르누아르도 돈이 없을 때 헐값으로 처분했거든요. 헐값으로.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모네, 르누아르는 헐값으로 처분하는 그림이라도 평균 100에서 200프랑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그래도 제대로 받으려면은 한 300-400프랑, 그죠? 듀랑누엘은 한 400프랑 내외를 지불했고, 좀 잘 팔리면은 500프랑, 뭐 800프랑 이렇게 팔렸는데, 700-800프랑, 그죠? 잘 팔리면은. 근데 헐값에도 어쨌든 100-200프랑 정도는 팔아야 자기들이 절반은 남는. 근데 피사로의 작품은 그것보다도 안 낮은 50프랑, 거의 원가보다 조금 남을까 말까 정도로 팔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헐값으로 팔아도. 헐값으로 내놔도 잘 팔리지도 않고. 그래도 어쨌든 그 피사로는 그림을 계속 그렸고 그걸 이제 그나마 그거라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인상주의 전시회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79년에는 제 4회 인상주의 전시회죠. 4회 지금 그죠? 제 4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나온 그림인데 이때도 뭔가 약간 도시 풍경이 나오잖아요. 도시 그죠? 이게 도시의 풍경 그죠? 제 4회 인상주의 전시회. 이게 약간 벌써 후기에 집중하게 될 도시 풍경화를 예고한 듯한 그런 그죠?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다 층수가 다 똑같죠, 그죠? 그 이상 짓는 공법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지금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증권거래인 출신인 고갱을 만나게 돼서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갱도 피사로를 곧잘 따랐고 피사로는 이제 고갱을 야 그럼 너도 전시회에 참여해라 해가지고 4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고갱이 참여를 합니다. 물론 고갱은 나중에 이제 피사로를 이제 벗어나서 피사로 그림가 안 돼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간적으로는 뭐 존중했다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그림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고갱은 뭐 피사로를 욕한다기보다는 인상주의 자체를 이제 부정한 거예요. 인상주의에는 어떤 정신성이 없다 그래서 부정한 거지. 그래서 피사로 자체를 뭐 싫어했다기보다는 이런 것도 약간 또 좀 선명한 그런 그림, 인상주의 그림이고요. 쭉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들. 어쨌든 시골 풍경과 시골 아낙네들 그림 정말 끝도 없이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피사로는 부양의 가족이 많아가지고 정말 말년에 몇 년을 제외하고는 평생 경제적으로 시작부터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지원을 끊어버리면서부터 해가지고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부채 그림 아까 말씀드렸죠? 부채 그림 그래서 팔기도 했고 또 헐값이라도 팔기 위해 다작 그러니까 그림 많이 그려서 그 50%라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다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8번 전시회에 다 참여했느냐? 모든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기회를 모색하는 거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다고 이제 피사로가 그 전시회 그죠 개최 비용 경비를 대는 건 아니니까 돈 많은 카유보트나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주면은 자기 그냥 얼굴팀 이거 좀 그림 자기 그림 좀 이렇게 좀 알릴 수 있게 그래서 참여하게 사실은 그겁니다. 그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기회 어떤 기회상 그죠 그게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회 인상주의 전시회 그다음에 6회 인상주의 전시회 근데 계속 보시면요 그림이 계속 그래도 나름 바뀌어나가요. 나름 이 사람은 그죠 그림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사로에게 이 합동 전시회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는 전시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보다는 전시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중요해서 불리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시회 성격 때문에 맨날 싸웠잖아요. 이거 배운 것처럼 그죠? 그 카유보트하고 드가가 막 싸우고 이거는 뭐 인상주의 이름을 걸어야 된다. 아니다. 리얼리즘이다. 너 빠져라. 나 안 한다. 뭐 이렇게 그죠? 맨날 싸웠는데 피사로는 그 필요 없고 일단 빨리 열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좀 내 거 알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전시 열리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 따라서 오리지널 멤버들이 그래서 하나 둘씩 다 이탈하잖아요. 이탈하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전시회 개최를 추진한 게 결국 드가밖에 없거든요. 그죠? 다른 뭐 모네, 뭐 르누아르 난 안에 다 뛰어나갔는데 드가는 물론 드가도 이제 전시회 개최를 계속 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죠? 전시회가 이게 자신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알리는 기회였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그걸 한 거예요. 그죠? 살롱존은 아니니까. 그래서 드가는 계속 개최를 추진해왔고, 그러니까 피사로는 드가 편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야, 그래도 뭐 싸우는 것보다 일단은 열어야지. 어떻게든지 간에 전시회를 해야지. 왜? 자기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게 하나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6회 인상주의 전시회. 근데 벌써 6회만 와도 또 그림이 또 바뀌잖아요. 그죠? 붓질이 더 짧게 끊어지는 듯한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7회 인상주의 전시회 때 그래도 나름 피사로의 가장 중요한 작품, 그러니까 미술사적으로 요거를 꼽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술사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작품으로는. 전에 보여주신 거. 예, 우리 봤었죠. 그때. 7회 인상주의 전시회 얘기할 때 봤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왜 7회 인상주의 전시회는 오리지널 멤버들만 참여하잖아요. 드가 사람들 빼고죠. 근데 그때 어쨌든 술품한 전시회인데 이게 독특하다는 게 이게 실제로 울타리가 기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울면 쓰러지는 거니까, 그죠? 실제로는 바로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울타리가? 울타리 자체가 기울어지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기울은 형태로 구도를 잡은 거예요, 이게. 울타리에 의해서 사선으로 기운 구도, 그죠? 그죠? 이게 아주 흥미롭다는 거죠, 이게. 그 사선 구도가. 이게 드가한테 벼서 배운 건지, 어쨌든 이 피사로가 나름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골 아낙네 둘이서 울타리 사이에 두고서 뭔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좀 다리는 좀 뒤에가 있죠, 그죠? 보이세요? 다리가 하나 없잖아요. 다리가 여기 뒤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죠? 여기 다리 뒤로 이렇게, 그죠? 하나 뺐죠, 그죠? 다리 발, 그죠? 뒤로 빼고 이렇게 기대고 해서 이렇게 뭔가 표정도 나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인물들의 자세 및 상호작용이 매우 흥미롭게, 그죠? 뭔가 어쨌든 제목도 대화라 그랬는데, 그죠? 특히 이제 이 울타리 사선, 이것도 사선이고 기울은 거고 이것도 사선 구조가 아주 흥미롭게 구사된 수작으로 평가받는, 그래서 미술사적으로는 이게 이제 많이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또한 전묘화법, 그죠? 약간 전묘화적인 그런 것도 좀 나타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봤던 유명 작품이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그죠? 요것도 유명, 그때 봤었죠, 그죠? 요것도 유명 작품이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꽤 알려진 작품으로, 그러니까 소녀의 얼굴에 비치는 초록빛, 그죠? 이게 얼굴에 초록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초록, 그죠? 요게 르누아르의 햇빛 속의 누드를, 그죠? 르누아르 햇빛 속의 누드에도 막 초록빛이 막 푸르댕댕 해가지고 왜 욕 먹잖아요. 저거 시체네 해가지고, 그죠? 시체 썩는 그렸냐. 근데 이렇게 인상주의적인 원칙의 이런 그림으로 나름. 근데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이거 지금 이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림이 이런 거랑 이런 건데, 이게 인물화예요, 인물화. 그러니까 피사로가 이게 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냐면은, 이게 시골 풍경만 줄창 그린 거예요. 이게 어떤 길, 시골 풍경 이런 것만 줄창 그렸는데, 근데 이게 그런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피사로가 모르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화가 이게 잘 팔린다는 건, 그죠? 인물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인물을 그린 거, 이렇게 인물을 그린 거고, 인물화가 잘 팔리고 비싸게 팔리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를 아는데도 이거를 잘 그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팔려면 인물화를 그려야 되는데 왜 못 그리느냐? 피사로 작품에 인물화가 많지 않은 거는 풍경화에 대한 무한 애정이라기보다는 풍경화에 대한 무한 애정이라기보다는 시골에서는 모델을 구할 수도 없고, 또 모델료를 지불하기도 어렵죠. 시골 사람들은 다 일하는데 뭐 모델 서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모델료를 지불할 수도 없고, 그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아는데. 그러니까 자식들은 또 그렇게 안 그렸어요, 또, 그죠? 자식들은 이게 자식 중에 하나인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요게, 근데 이게 이제 인물화가 좀 나오는 거는, 이게 지금 거기 정착해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친해진 거지, 시골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 그다음부터 이 인물들이 좀 크게 나와요. 크게. 그나마 좀 이제 아는 아줌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그 전에는 아예 뭐 인물하고 없었어요. 그 초창기에 제일 어려울 때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이건 진짜 전묘한 스타일이죠, 그죠? 좀 이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좀 잡초를 뜯는 시골 여인, 뜯으면서 뭔가 잡담하는 여인들을 어쨌든 그린 건데, 어쨌든 좀 시골 생활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알게 되면서 모델을 좀 서준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7회 전시회, 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8회 전시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또 이주합니다. 에란이라는 그런 주변 또 시골로 이주해서. 근데 요때 이제 커다란 자신이 어떤
충격적인 이런 걸 봤죠. 폴 시냑을 만나고. 근데 이 폴 시냑도 이것도 무정부주의자예요. 폴 시냐크. 요 전묘화 화파거든요. 이 사람도. 쉐라의 친구인데 시냑의 소개로 쉐라 그 유명한 그죠? 조르주 쉐라를 만납니다. 조르주 쉐라. 그래서 피사로는 85년에 그죠? 쉐라에게서 새로운 이론 전묘주의를 직접 그죠? 강의를 막 들어요. 듣고서 아 이게 이렇구나. 그죠? 해서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래서 디랑 누엘에게 나 새로운 거 기가 막힌 거 배웠어 이런 식으로 그죠? 낭만적 인상주의. 지금까지는 다 이게 낭만적인 그죠? 그런 거고 이제부터 진짜 과학적 인상주의를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요게 무슨 이게 뭐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이게 왜 마르크스가 구분한 거예요 원래. 이게 지금 그 무정부주의자라 했잖아요. 무정부주의자 하면서 사회주의자거든요.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의 경우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그 공산주의를 구분하잖아요. 공산주의를. 그죠? 공산주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도 공산주의가 있었죠.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공상적 공산주의. 공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요게 낭만적이라는 거예요. 낭만적. 낭만적, 공상적 공산주의고 마르크스 자신은 과학적 공산주의란 말을 써요. 그죠? 자신은 공상, 단순한 공상이나 낭만이 아니라 나는 과학 법칙에 근거한 과학적 공산주의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마르크스가. 그거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까지 인상주의는 그냥 낭만적인 상상 속에 그냥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인상주의였으면은 사실 이제부터 그 과학적 인상주의를 하겠다. 과학적. 그죠? 특히 전묘하라는 게 사실 전묘하라는 게 과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묘가 디지털 아니에요. 나중에 그 쉐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이라는 것은 과학적 기본적으로는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라색을 칠할 때 숫자적인 비율이죠. 이게 얼마나 진한 보라색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파란 점 뭐 4개, 그죠? 빨간 점 2개, 그냥 1대 2냐, 1대 3이냐, 그죠? 이 비율을 조정하면서 색조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디지털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숫자로 환원돼서 변화하는 거예요, 색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 디지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질적 차이를 양적 차이로 환원하는 거예요, 양으로, 그죠? 질적으로 다른데 그거 다 이 양으로 환원될 수 있어 라고 보는 게 디지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화질의 차이라고 그러지만 화질의 차이는 결국 양적 차이죠. 얼마나 그 픽셀들 그죠? 조그만 그 화소들이 작고 많으냐 그죠? 그것에 따라서 화질이 차이 난다는 거죠. 화질. 그러니까 질적 차이는 양적 차이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그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전묘화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어떤 화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 양적인 어떤 점, 그죠? 디지털적으로 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질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본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지털 얘기할 때 좀 더 하도록 하시고요, 다시.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쓴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그 낭만적 인상주의가 아니라 뭔가 과학적 인상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 그래서 디랑니엘한테 얘기했더니 디랑니엘이 당연히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무언 되도 않는 소리네 했겠죠. 하던 거나 열심히 하고 하던 것도 잘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전묘주의. 그래서 이게 지금 전묘화로 그린 겁니다, 나름, 그죠? 쉐라의 영향을 받아서 전묘화법으로 그린. 그죠? 이게 점점으로 나름 표현되어 있어요, 나름, 그죠? 물론 쉐라처럼 그렇게 많은 점을 찍지 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점을 찍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품을 몇 개 못 그리죠, 그죠? 그죠? 그 그랑자트 일선을 이르르 그 2년 동안 40만 개 점이 40만 개라고 해서 대충, 그죠? 이게 쓰러져 이 찍으려면은. 2년 안에 한 거면 진짜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그죠? 그거밖에 안 한 거죠. 2년이면 진짜 빨리 한 건데 생각보다. 저 가서 보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커요, 그죠? 그거는 되게 그죠? 크게 되게 커요. 진짜 가는 요런 찍어가지고 오늘날에 디지털 화면으로 그냥 화소로 해버리는데 그때 손으로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쓰러져 일찍 죽은 거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완전 전면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를 제대로 그리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대충 칠한 것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빨리 작품을 만들어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찍은 전묘화적 효과가 있지만은
나름 칠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칠한 부분도 보여요. 어쨌든 전묘법을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 인상주의 전시회죠. 제 8회 인상주의 전시회가 마지막 인상주의 전시회고 그 전시회에 쉐라의 그랑트섬의 이루이로가 전시가 되었습니다. 시카고 가서 보셨죠, 그죠? 그게 어떻게 시카고까지 팔려갔나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전묘화예요. 가서 시간이 지금 자 이런 게 그 전묘화법적으로 이렇게 채소 봐서 표현한 그죠? 전묘화. 이게 이제 다 시골 풍경이니까 사실 이런 시골 풍경이 그 좋은 가격을 받기는 어렵죠, 그죠? 예쁘긴 한데 그죠? 가격이 아주 높게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여기 바로 그 그란트 섬의 일요일 오후 좀 냄새가 나죠, 그런 풍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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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전묘화 그죠? 전묘화식 이런 사람이 나오고 등등 해가지고 그 정말 전묘화로 그린 그란트 섬의 일요일 오후랑 좀 비슷한 분위기가 나는. 좀 밀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 전과에 비해. 네, 그죠? 좀 더 이제 많이 시간을 많이 투여했겠죠. 좀더 정석화 끓이는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투여한 전묘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시냐크가 대준 그림인데 점이 진짜 크죠. 옛날 우리 그죠? 뭐 폴더폰 화면 보는 것처럼 그죠? 점이 큰 그런 전묘화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물결 치는 듯한 전묘화예요, 그죠? 이게 점을 이건 약간 모네식 스타일이 좀 들어가 있어요. 모네의 건초도미 그렇지 않아요? 좀 그죠? 붓질 자체가 그죠? 그죠? 빛도 그렇고 그죠? 모네의 건초도미 이것도 다 건초고.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의 서로서 영향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모네의 건초도미랑 비슷한 그런 작품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랑리엘이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다음 나오는구나. 그 사이에 잠깐 그래서 그렇게 그 피사로가 전묘화를 시도하던 시기에 디랑리엘과 테오 반 고흐 그죠? 고흐 동생이잖아요. 고흐 동생한테 그림 몇 점을 이제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가세한테 빈센트 반 고흐를 소개해줘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고흐를 소개시켜줍니다. 이 그림을 파면서 이 테오가 이 동생을 그러니까 그 빈센트 고흐를 피사로한테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피사로하고 고흐가 서로 알게 되고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이제 이 정신 착란 비슷하게 좀 심해져가지고 자기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피사로가 고흐한테 이 가세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세는 아까 그 세잔이 그 젊을 때 방황할 때도 그 이제 가세가 세잔을 그 정신과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나와요. 그 가세는 세잔도 상담해주고 뭐 고흐도 상담해주고 그래서 이 가세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 담당 의사가 됩니다. 한마디로 의사. 예, 정신 착란증을 그죠? 치료하고 관리하는 의사가 돼서 이렇게 계속 상담하고 저걸 하는데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그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근데 또 빈센트 반 고흐가 또 이게 지금 의사 가세가 이 외동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또 들이대 또 나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그때. 이 화가들은 여자만 보니까 자꾸 들이대는지 모르겠어 주변 여자만. 그래서 이 들이대니까 가세가 그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그건 싫으니까 뭐 싫다는 내색을 해요. 그러니까 반 고흐가 막 아주 절망해가지고 방황하다가 이제 자기를 총으로 쏘죠. 가세한테 총을 빌려가지고 총을 자기 배를 쏴가지고 이제 이게 자살은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요. 이렇게 죽게 돼. 그러니까 요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피사로가 가세가 피사로 집 근처로 와가지고 서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소개가 돼가지고 빈센트 반 고흐를 소개해주고 그 1년 뒤에 고흐가 그런 사건에 얽혀서 자살을 합니다.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반 고흐 얘기할 때 또 나오겠고요. 그죠? 가세랑 얽힌 얘기는. 그래서 이때부터 어쨌든 신인상주의 화법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쉐라가 급사해서 빨리 죽었고, 그래서 같이 그다음에 듀랑리엘이 야, 저 봐라, 모네는 돈 벌었잖냐, 너 이거 그만두고 내 말 들어라. 왜냐면 모네도 듀랑리엘 말 듣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해를 넘기지 않고 피사로는 다시 인상주의 스타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게 스타일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전묘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묘가 아닌 하얀 서리가 내린 이런 그 나무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사로가 다시 근데 요건 약간 전묘학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돌아오고 나니까 야, 봐봐, 그림 비싸게 팔리잖아, 나름.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인물화기 때문에 비싸게 팔리는 거 사실 근데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확실히 인물화를 좋아해요. 인물화, 그죠? 시골에 젊은 여성 둘이 대화하는 이런 그 약간 아련한 그런 그 그림, 그죠? 그림이 어쨌든 피사로 뒤랑리엘이 피사로 그 작품전을 기획해가지고 나름 그림이 판매가 되고. 또 이제 이때는 모네가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피사로가 나이 많은 형인데 저 찌질해서 돈도 못 벌고 해가지고 맨날 아직도 그 집 그 월세 내고 있고 그래서 모네가 이제 돈을 줘가지고 그 살던 집을 이제 구입하게 시골 농가를 구입하게 해줘요. 그나마 얼마나 찌질하게 강했으면 나이 많은 형인데 참 이게 못난 형이죠 사실, 그죠? 자기 동료 중에서.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터지죠. 이 무정부주의자가 94년에, 그죠? 좀 살만했는데 지금 집도 이제 사고 살만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무정부주의자가 프랑스 대통령, 물론 대통령은 그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죠? 실제 권력은 총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대통령은 어쨌든 근데 국가 수반인데 대통령을 암살하는, 그죠? 무정부주의자가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자의 테러지, 테러, 그죠? 테러가 발생해서 피사로는 수백 명의 용의자 및 조력자의 명단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 무정부주의자 잡지가 있어요, 잡지 구독자들은 다 그 이제 그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명단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피사로가 그 무정부주의 그 잡지 저널을 구입해서 봤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명단에 올라가가지고 행동에 제약을 받고 감시를 받아 경찰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 아내하고 아들과 잠시 또 벨기에, 또 무조건 벨기에로 도망가는 거 이때는 그죠? 무슨 일이 있으면은 프랑스에서 사고 치고 벨기에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벨기에로 도피한 시기에 잠깐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가 카유보트 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그게 얽혀 있어요. 이런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인상주의 그림을 국가에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상주의자 저 피사로가 있는데 막 해가지고 그러기도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카유보트가 죽은 다음에 그림을 기증하는데 그거를 국가에서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무정부주의자들인데 그런 식으로 이게 찍히는 거예요. 여기 피사로. 그때 가서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피사로가 팔리는 그림, 우리가 오늘날 많이 알고 있는 인기 있는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만 쫙 보고 오늘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이제 팔리는 그림, 사실 이런 그림들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도시, 그죠? 대규모 도시 풍경. 요거 다음에 잠깐 정리하면서 다시 복습하면서 간단히 마무리하시고요. 이렇게 대규모 도시 풍경 이런 건 좀 팔릴 것 같죠? 다리, 그죠? 다리, 도시 풍경. 그다음에 물도 잘 이제 확실히 좀 늘었죠, 그죠? 물도, 그죠? 확실히 다르죠, 그죠? 이제 이게 거의 나이 70 돼가지고 이제 깨달은 게 뭔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그 바닥의 표면도 나름, 그죠? 단순하면서도 잘 그렸어요, 단순하게. 붓질을 보면 단순하거든요? 근데 나름, 그죠? 이게 다, 그죠? 생토네르 거리, 파리의 거리. 그죠? 정돈되면서 뭔가 깔끔한. 그래서 이게 이제 잘 팔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 풍경화를 이렇게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봐도 몽마르트 몽마르트 대로를 이렇게 봄에도 그리고 지금 이쪽에 호텔방을 자리 잡았어요. 디랑렬이 잡아줘가지고 호텔방 한 4층 5층 쪽에 자리 잡아서 호텔방 안에서 계속 그린 겁니다. 같은 데서.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도시 풍경화들 이제 쭉, 그죠? 뭐 간단히 보시고 좀 시간 이런 것도 사람들 좋아하는 그림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죠? 사람들 많이 있면서 이렇게 이거 참 재밌네요. 그 당시 버스겠네요, 그죠? 버스 사람들 막 탔잖아요. 버스 여러 명 한 10대 명 탔네요, 그죠? 이렇게 10대 명 탄 큰 말이 막 두 마리 말이 끄는. 멋있어요, 그죠? 뭔가 낭만적일 것 같아. 이런 게 오늘날도 운행하면, 그죠? 이거 돈 좀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거, 그죠? 말이 끄는 버스. 자, 이렇게 이거 많이 말이 끄는 택시도 있고, 그죠? 이렇게 마차 조그만 거. 그래서 이렇게 파리의 거리를 그려서 이런 그림들이 이제 잘 팔립니다. 잘 팔려서 1900년쯤 돼서 조금 돈이 좀 필만 하니까 이제 바로 73세에 이제 죽게 되죠. 이렇게 자기 가족들 사진 찍은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죽는 해 그린 자화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고요. 다음에 피사로 마무리 다시 복습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 카유보트하고 바지유 정도 간단히 좀 언급하시고요. 뭐 이렇게 로딩도 넘어갈 수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